2026년 1월 25일 일본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을 지켜온 마지막 판다 쌍둥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중 관계 사상 최악의 외교 위기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이자 50년간 이어진 판다 외교라는 평화의 실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반도체? 대만? 아니면 한 여성 정치가의 한마디 말? 오늘은 귀여운 판다 이야기로 시작해서 반도체 전쟁, 역사 갈등, 그리고 거대 국가 간 외교적 단절로 끝나는 2025년 중일 관계 판드라마의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5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972년 10월에 일본 도쿄, 도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해 9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국교 정상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어냈거든요. 당시 일본은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었는데 다나카는 과감하게 중국 공산당 정부와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우파 정치인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밀어붙였죠. 그리고 당시 중국의 저우 언라이 총리는 이 역사적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판다 커플 캉캉과 란란이었습니다. 판다들이 도쿄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정말 미쳤습니다. 무려 3시간, 이것이 우에노 동물원 앞에 늘어선 줄의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람 시간은 겨우 30초예요. 30초를 보기 위해 길게는 3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1973년 한 해에만 무려 920만 명이 우에노 동물원에 들어와 판다를 봤다고 하니 당시 일본 인구 약 1억 명을 생각하면 거의 국민 10명 중 1명이 판다를 본 셈이죠.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의 시민들까지 도쿄로 몰려와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판다 이것만 나왔어요. 이때부터 판다는 더 이상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게 판다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부드러운 외교 메시지였고 일본 국민에게 판다는 드디어 우리는 전쟁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아시아의 이웃과 손을 맞잡았다는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반세기를 더 빠르게 돌려보면 1972년에 그 판다들이 나이가 들어 중국으로 돌아가고 2011년 새로운 판다 신신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신신이 쌍둥이 아기 판다 2마리를 낳습니다. 바로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였죠. 이 두 판다는 우에노 동물원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컷 샤오샤오는 등 위에 녹색 선 같은 모양이 있어서 구분하기 쉬웠어요. 방문객들은 이 두 아기를 보며 다시 한번 중일 평화의 희망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일본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결과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성향입니다. 다카이치는 나라현의 작은 도시 야마토 코리야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요타 계열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나라 경찰청 근무자였어요. 즉 정치 명문가 출신도 대대손손 정치를 해온 가족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일본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른바 세습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의원이면 아들이 의원을 물려받는 식이죠. 하지만 다카이치는 달랐습니다. 저작가, 방송인, 그리고 심지어 헤비메탈 드럼 연주자로도 활동했어요. 고베 대학 졸업 후 꽤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993년 무소속으로 처음 중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자민당에 입당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다른 정당의 표를 받고 2개월 뒤 자민당 입당한 것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를 정치 무대에서 큰 인물로 만든 사람은 전 총리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는 2006년 자신의 첫 내각에서 다카이치를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다카이치는 아베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아베는 누구인가? 아베는 보수 우파 중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대중국 강경파 중 강경파였던 인물입니다. 평화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카이치는 이 아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아베의 추종자이자 아베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정치인이라는 뜻이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자마자 중국이 불안해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2025년 4월 다카이치는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은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외교적 명분상 공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의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제외교관례상 주변국의 지도자가 바뀌면 축하 전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안 한 것은 당신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거부 신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다카이치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외교적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는 뜻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에 2025년 11월 7일 일본 국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날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오카다 가스야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 가지 가정적 질문을 합니다. 만약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서 대만을 봉쇄한다면 어떤 법적 기반 하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정의 질문이었어요.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론적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대답은 엄청났습니다.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까지 행사한다면 이는 어떻게 봐도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일본 헌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에 강제한 조항인데 그 이래로 70년 이상 이 조항이 일본의 외교와 국방정책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일본은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어요. 다른 나라 전쟁에 끼어드는 것은 집단 자위인데 이것은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아베 정부가 평화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 법은 어떤 상황이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어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존립위기 사태의 기준이 뭐냐는 게 중요한데 법에서는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 진정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매우 모호하죠. 다카이치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50년 동안 일본 정부는 이 모호함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즉, 대만 문제가 내게 중요한가? 라는 물음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거든요. 중국에게는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어 하고 압박하고 동시에 미국이나 대만에는 우리가 반드시 개입할 거야 라고 약속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는 이 모호함을 직접적으로 깨뜨렸습니다. 대만은 일본에게 존립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50년 동안 일본이 피해온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응한 속도는 빨랐습니다. 11월 8일 중국 오사카 총영사 쉐젠이라는 인물이 X에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나중에 삭제되었지만 전 세계 외교관들이 본 것입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끼어드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쳐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나? 정중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외교 언어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쉐제는 막 말해버렸어요. 세젠의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968년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난 그는 베이징 외국어대학 일본어학과 출신입니다. 즉 일본 전문가네요. 1992년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일해왔고 여러 번 주일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담당 외교관이 되었고 2021년 11월에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쉐제는 왜 이런 노골적인 위협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외교부가 쉐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의 외교관이 중요한 순간에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아니요. 거의 확실하게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식 외교 용어로 전랑 외교라고 부릅니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이죠. 2020년 이후 중국 외교부가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아메리카와 충돌할 때, 호주와 충돌할 때, 한국과 충돌할 때 그때마다 전랑 외교관들이 나타나 강한 언어를 썼어요. 하지만 일본에 대한 이 정도의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즉각 행동했습니다. 11월 11일 자민당 국방위원회는 쉐젠을 일본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 이것은 당신은 더 이상 이 국가의 외교관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쉐젠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 외교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는 인정 안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였어요. 이것이 전랑 외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뺄 수 없고 정당화하고 밀어붙이는 것. 이제부터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교 싸움을 넘어서 경제 전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회사들에게 조용한 지시를 내립니다. 공개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이 지시는 빨간불이 켜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당분간 보류해주세요. 포토레지스트가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매우 특이한 물질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복잡한 회로를 매우 정밀하게 새겨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특수한 액체예요. 이 액체는 빛에 반응합니다. 특정 파장의 빛이 닿으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반도체 표면에 아주 정밀한 패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치 사진 필름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의 70에서 90%를 일본이 만듭니다. 시네츠 화학, JSR 같은 일본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만들고 대만도 만들지만 고급 포토레지스트의 상당 부분은 일본산입니다. 이 지시가 내려진 순간 중국의 반도체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SMIC라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회사는 한 달 안에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최신형 스마트폰 칩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한계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반도체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붓이 없는 화가처럼요. 이것이 얼마나 전략적인 선택이었는지 아세요? 일본이 2019년에 한국에게 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어요. 그때 한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일본이 한국을 했던 것을 이제 중국에게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도 상대해야 하는데 일본까지 제한하면 삼중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역으로 히토류를 사용한 보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물질들인데 현대 산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 의료기기 등 모든 첨단 제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히토류의 약 60에서 70%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2025년 11월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크게 강화합니다. 기존의 7개 히토류만 통제했는데 이제 5개를 추가해서 12개의 히토류를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초국가적 조항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중국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히토류 제품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 기술을 써서 제3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만들면 그것도 중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세계 공급망의 뒤통수를 맞히는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반도체와 히토류는 기업 대 기업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꺼낸 다음 카드는 일반 시민에게 직격탄을 입혔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중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가 공식 통지를 냅니다. 중국 인민 여러분, 일본 여행은 현재 위험합니다. 여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행 경고였습니다. 전쟁이 난 나라에 내리는 그런 경고와는 다르지만 같은 의도였어요. 일본은 안전하지 않으니 가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하이난항공, 사천항공, 샤먼항공과 같은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마구마구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11월 20일 기준 약 54만 3천 장의 항공권이 취소됨. 12월 1900편 취소, 12월 말 기준 904편 추가 취소. 이것은 숫자만 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오사카의 도톤보리.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상점가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이런 외침이 들리는 곳이죠. 하지만 11월 말부터 예약이 70% 취소됩니다. 상점 주인들은 멍해집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긴자의 명품 거리는 더 심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관광객 중에서도 가장 큰 손입니다. 여름옷, 겨울옷, 명품까지 한 번에 사죠. 루이비통 매장 직원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들 때문입니다. 이 거리의 매출이 15% 급감합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2025년 연말까지의 단기 손실만 무려 12억 달러, 일본 GDP에 차지하는 비율 0.29%. 12억 달러 규모는 어느 정도냐고요? 일본의 중소도시 하나 경제 규모 정도입니다. 평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24만 엔을 쓰니까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 손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건 외교적 보복입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일본 수산물 금지를 하다가 2024년 9월에 일부 해제했거든요. 이제 다시 조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경제를 넘어 문화 영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일본 아티스트들이 중국 무대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5년 11월 28일 상하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로 유명한 오츠키 마키가 상하이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무대에서 공연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지고 반주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행사 스태프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노래하던 가수를 강제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있어야 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뿐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29일 J-팝의 여왕 하마사키 아유미도 상하이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하루 전날 중국 당국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관객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한 1만 4천석 규모의 텅 빈 공연장에서 예정된 모든 곡을 부르는 무관중 공연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녀는 텅 빈 객석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고 이 장면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문화 탄압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튜디오 지브리의 광저우 전시회, 하츠네 미쿠 전시회 등 수많은 일본 문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경제전쟁과 문화전쟁이 벌어지는 사이 바다와 하늘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이은 군사도발이 있었던 건데요. 11월 17일에서 19일 중국 해사청이 황해 중부에서 실탄 훈련 공지, 이 지역 항해 금지, 11월 16일, 12월 2일 중국 해경이 센카쿠 열도 영역에서 패트롤 일본 해경과 대치, 12월 6일에서 7일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며 제-25 전투기 약 100회 이착함 훈련, 이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12월 7일 중국 제-25 전투기가 일본 F-15 전투기의 화재 통제 레이더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를 맞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의 위협입니다. 12월 9일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플러스 중국 H-6 폭격기 2대 플러스 J-16 전투기 4대가 연합훈련을 하며 미야코 해협 통과.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BOCB 폭격기 2대가 일본 F-35 세대, F-15 세대와 함께
우리는 일본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명시적으로 일본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에노 동물원에서는 조용하지만 슬픈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쿄도 정부는 필사적으로 중국의 판다 임대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이 판다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계약대로 반환받겠습니다. 원래 임대 계약 종료는 2026년 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약을 1개월 앞당겨서 2026년 1월 25일에 반환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새벽 우에노 동물원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7세의 사와다 미노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판다를 봤어요. 판다는 우리에게 평화 그 자체였는데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이별하게 되다니 너무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리가또를 외쳤습니다. 마치 친구를 배웅하듯이요. 그렇게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비행기에 올랐고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우리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비게 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수교일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 장관급 회담도 취소, 문화 교류도 단절, 군사, 매일 경합과 도발이 반복, 경제, 반도체, 히토류, 관광, 수산물 등 광범위한 보복.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일본 국내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55에서 75%의 일본인이 다카이치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어요. 이것은 일본 사회가 중국과의 대결을 수용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은 일본 내 야당 반응도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좌파 정당들은 경제 손실 때문에라도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의 우파 의원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판다가 떠나간 우에노 동물원, 텅 빈 그우리는 이제 아시아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연 다시 판다가 돌아올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몇 년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 역사인식의 충돌, 2. 대만 문제의 근본적 대립, 3. 반도체 전략 경쟁, 4. 동북아 세력 구도의 재편,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다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넘어서 이제는 동북아 갈등의 흔적이 되어버렸습니다.